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S&P 500 1% 넘게 떨어졌는데요. 이 가운데 테슬라 주주총회 분위기, 시장에 관심이 몰렸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와는 많이 달랐는데 그렇죠.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해서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됐죠. 네, 그렇습니다. 1조 원도 아닌 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보상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했고 노르웨이 국부펀드는 반대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찬성한다는 소식도 있었죠. 네, 머스크 CEO에 대한 1조 달러 보상안은 이제 75%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주주총회 분위기 실제로 보니까 우리나라 주총과는 달랐어요. 지루하지도 달랐습니다. 않고 네. 마치 클럽을 연상시키는 분위기였고 또 음악에 맞춰서 머스크 CEO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춤 잘 추더라고요. 네,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된 만큼 머스크 CEO가 달성해야 될 조건도 상당한데요. 2035년까지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8조 5천억 달러로 끌어올려야 하고 연간 자동차 판매량도 1,200만 대를 달성해야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내용 이외에도 달성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머스크 CEO는 계획보다 달성이 늦어지긴 하지만 결국 달성을 한다는 말이 있듯 이번 보상안의 조건 모두 해낼지도 주목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고요.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볼까요? 최주연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AI 거품론이 지속적으로 시장을 누르고 있는 가운데 AI가 기업들의 감원까지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하루 만에 투자 심리가 또 꺾였습니다. AI 수익화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 AI가 일자리까지 뺏어간다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높은 시장의 밸류에이션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에 오늘도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주도했는데요. 마감상 보면 다우지수가 0.84% 빠졌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1.12%, 1.9% 급락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도 대부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젠슨 왕 CEO가 중국이 AI 경쟁에서 미국을 이길 것이라고 한 발언이 화제가 되면서 AI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리자 오늘 4% 가까이 빠졌고요. 아마존도 오늘 2.86% 급락했는데요. 간밤 챌린저 감원 지표가 나온 이후에 소비가 약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자 소비자 기업들의 주가가 큰 폭으로 빠진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알파벳은 몇 주 안에 새로운 AI 칩을 발표할 것이라고 공개하고 또 애플이 시리 혁신을 위해서 제미나이를 탑재하는 대가로 구글에 연 10억 달러를 지불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늘 주가가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총 6위부터 보면 테슬라는 보상한 투표 주총을 앞둔 경계감 속에 오늘 정규장에서 3.5%나 빠졌는데요. 다만 조금 전에 머스크의 보상안이 결국에 통과됐다는 소식에 현재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가 2%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메타는 오늘도 2.67% 내리고 가면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라이릴리는 비만 치료제 가격을 낮추기로 트럼프 행정부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오늘도 1.26% 올랐는데요. 이에 따라 월 $1,000 이상에 공급되는 이 제품 가격이 $350 미만으로 낮아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고용 지표가 나왔는데 어제 나온 ADP 민간 고용 보고서와는 확연히 다른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우선 최근 상당수의 미국 대기업이 해고에 나서면서 미국 기업들의 감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챌린저 그레이앤드 크리스마스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기업의 10월 해고 발표 규모는 15만 3,074명으로 전월 대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나 AI 도입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기술 산업에서 감원이 가장 많았는데요. 이 기술 부문 감원 규모는 전월 대비해서 6배나 많았습니다. 또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리벨리오 랩스에서도 고용시장 조사에 나섰는데요. 이 지표에 따르면 9월에 비농업 일자리가 3만 3천 개 늘어난 데 반해서 10월에는 9,1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데이터들을 보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고용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12월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아직까지 연준위원들이 12월 이날 신중론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12월까지 연준위원들의 입장을 돌릴 만한 지표들이 더 나오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의 고용 데이터에 주목한 데는 노동시장 악화가 결국에는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이미 여러 기업들에서는 올해 연말 홀리데이 시즌에 소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소비자 지출이 압박받으면서 올해 미국 홀리데이 온라인 판매는 더딘 속도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고요. 딜러이트는 미국의 연말연시 매출이 팬데믹 이후로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면서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모두 지출을 줄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 실적 악화로 이어지면서 증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간밤 부진한 노동시장 지표가 나온 이후에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자 국채 금리는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 10년물 금리는 0.07%포인트 내리면서 4.1% 밑에서 거래가 됐고요. 2년물 금리도 오늘 0.0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금은 달러가 100선 밑으로 떨어지고 또 경기 둔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지만 고점에 대한 부담 속에 쉽게 오르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도 보합권에서 마감되면서 자칫 달러 밑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아에 판매하는 원유 가격을 대폭 인하했다는 소식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미국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가 공급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하방은 지지됐는데요. 결국 WTI와 브렌트유 모두 오늘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외신이 주목한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관세 카드를 쥔 트럼프의 압박에 제약업계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앞서 화이자와 아스트라제네카 등이 약값을 내리기로 한 데 이어서 이번엔 비만 치료제 시장을 움켜쥐고 있는 일라이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가격 인하에 합의했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에서 통상 월 $1,000, 우리 돈 150만 원가량에 공급되던 위고비 등 치료제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트럼프는 이들 기업이 최혜국 국가 기준을 제공하기로 했다며 특히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대상자의 경우에는 정부의 비용 지원으로 본인 부담금이 $50까지 내려갈 것이다 말했는데요. 치료제는 새롭게 개설된 웹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는데 사이트 이름마저도 트럼프 RX라고 불립니다. 역대급 현금을 쌓아두고 연신 살만한 종목이 없다며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버핏이 일본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엔화 표시 채권이 사무라이 본드 발행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올 들어 두 번째고요. 시장에선 버크셔가 조달한 엔화를 일본 증시 투자 확대에 활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버핏은 일본 종합상사 투자로 큰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400% 육박한 수익을 올렸는데 버크셔가 보유한 5대 종합상사의 주식 가치만 $300억, 우리 돈 4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버핏은 앞으로 50년은 더 들고 있을 것이다 말하며 여전히 이들에 대한 보유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데 미쓰이무시한 최대 주주 자리에 올랐고 미쓰비시 상사에 대한 지분율도 10%를 넘기며 의결권을 확보하기도 하는 등 장기 투자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는 닛산 관련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올해 4월에서 9월 우리 돈 2조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매출은 7%나 떨어진 52조 원에 그쳤는데요. 회사는 이번에도 2025 회계연도 손익 전망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실적 부진으로 감원과 더불어 공장 문까지 닫고도 이 상황이 여의치 않자 요코하마에 있는 본사 건물까지도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넥스페리아 사태로 반도체 칩 공급난까지 겹치면서 다음 주 수백 대 규모의 감산에까지 들어가기로 했는데 공급 상황이 유동적이어서 추가 감산까지도 들여봐야 할 만큼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구글이 직접 만든 차세대 AI 칩 출시를 알리며 엔비디아에 본격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사측은 차세 7세대 TPU 아이언 우드의 테스트를 마치고 수준외로 선보일 것이라면서 해당 칩이 전작인 트릴리움과 비교해 4배 이상 빠르고 이미 주요 고객사들도 확보했다 밝혔는데요. 최근 엔스로픽과 100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칩 공급 계약을 맺기도 하면서 월가는 10수년 전 개발된 구글 칩이 마침내 스윗스팟을 맞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일반도였던 시장에서 구글은 맞춤형 전략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는데요. 범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TPU라는 이름에서처럼 행렬 연산에 특화된 자사칩이 가격과 성능, 효율성에서 더 뛰어나다. 지나치게 비싸고 품귀 현상으로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엔비디아의 GPU를 대신할 수 있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AI 열등생이라는 굴욕적인 타이틀을 받은 애플은 여전히 헤매고 있습니다. 진즉 내놓기로 했던 AI 시리 출시가 계속해서 밀리자 결국 구글에 손을 벌렸는데요. 제미나이를 입히기로 했습니다. 내년 봄 출시를 목표로 연간 $10억 지불하기로 했는데 다만 임시 해결책으로 직접 만든 AI가 탑재될 때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기만 느껴집니다. 당장은 팬심이 근심을 누르고 있다고는 하지만 최근 핵심 인력들이 줄퇴사하면서 AI 로드맵이 다시 또 밀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큰데 팀 쿡 CEO의 퇴임설도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주춤하고 있는 요즘인데 불장이 될 거라 자신하던 돈나머니 캐시우드마저 강세 전망을 일부 거뒀습니다. 5년 뒤면 150만 달러까지 간다 말하던 캐시우드인데 기존 강세 전망에서 30만 달러를 깎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부분을 주목하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우드는 스테이블 코인의 등장으로 비트코인이 역할을 빼앗기고 있다며 미국 기관들도 스테이블 코인을 핵심으로 한 새로운 결제 인프라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움직임이다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그간 꾸준히 강세장을 전망했던 우드인지라 이번 발언이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어제장에서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정부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과 주주환원 확대 기대감 등이 맞물리면서 국내 금융지주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국내 증시 단기 조정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이 기대되는 금융주에 투자자의 심리가 집중된 건데요.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정부안 35%보다 최고세율이 인하된다면 금융주 상승에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 밖에 비과세 배당이 확대되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비과세 배당은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하지 않아 주주 입장에서는 실질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올랐던 종목들 살펴보면 하나금융지주가 7%대로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신한지주도 5.18%, IM금융지주도 4.77%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BNK금융지주까지 3%대 상승했습니다. 인공지능 투자 과열 우려를 털어내고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낙폭이 컸던 반도체주들 일제히 급등세 보였습니다. 미 증시 반등과 함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AI 반도체 공급망 관련 기업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됐습니다. 반도체 재료, 부품, 장비, 그리고 반도체 유리기판 관련주들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삼성전기가 일본 스미모토 화학그룹과 함께 차세대 반도체 부품인 유리기판 양산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 특히나 관심을 받았는데요. 유리기판 관련주들 PIA 같은 경우 13% 넘는 상승을 보였고 미래컴퍼니도 8.5%, HB테크놀로지도 7%대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ICD까지 5.86% 상승했습니다. 달바글로벌이 3분기 기대치를 크게 밑도는 실적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해외 매출 둔화와 마케팅비 부담이 겹치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인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달바글로벌의 3분기 영업이익 시장 기대치는 300억 원 수준이었는데 증권사들은 이를 230억에서 240억 원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발표된 달바글로벌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166억 5,200만 원으로 컨센서스를 30% 넘게 밑돌았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4%대로 전년 동기보다 4.9%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수익 채널인 러시아 온라인 플랫폼 골드애플 매출이 28% 감소하며 채널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고 북미와 동남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수익성 감소가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개장과 함께 7%대 하락 출발했던 주가는 오후 들어서 낙폭을 더 키웠는데요. 달바글로벌 마감가 같은 경우 20% 넘게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고 다른 화장품 관련주들도 살펴보면 APR도 10%대, 셀바이오 휴먼텍도 6%대 하락했습니다. 반면 실적에 따라 웃었던 기업도 있습니다. LG이노텍이 올해 3분기 호실적 기록하면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LG이노텍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이 5조 3,694억 원, 영업이익이 2,03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6%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이 56% 넘게 급증하면서 실적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호적인 환율 효과, 고객사의 양호한 수요가 반영됐다며 모바일 신모델 공급이 본격화하면서 반도체 기판의 매출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보증권은 오는 4분기 실적 성장과 내년 베트남 생산기지 기업 확대에 따른 원가 경쟁력 강화, 신규 카메라 스펙에 기대한 경쟁 구도 변화가 기대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LG이노텍 9%대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 LG이노텍을 필두로 아이폰 부품 관련주들 YMT 7%, 엔디포스도 4%대 올랐고 더구전자까지
2.9% 올랐습니다. 지금까지 기업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 분위기 반전을 시도했지만 하루 만에 완벽하게 반등하진 못했습니다. 외국인의 대량 매도, 셀코리아로 지수가 상승 출발해도 이를 유지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지난 4거래일 동안 6조 8천억 원 넘게 폭풍 매도한 외국인, 언제까지 자금을 빼낼까요? 어제장 복귀하면서 오늘장 투자 포인트 체크하시죠. 어제 양시장은 엇갈렸습니다. 코스피가 0.6% 가까이 반등했지만 코스닥은 변동성이 커지며 결국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시장 기분 좋게 출발했지만 외국인 수급이 발목을 잡은 결과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계속해서 조 단위의 매도 물량을 빼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1조 7천억 원 가까이 팔아내며 지수의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그나마 개인들이 외국인 물량을 받아내며 지수를 방어하고 있는데요. 어제 8,8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기관도 8,300억 원 매수 우위였습니다. 그런데 기관, 연기금의 경우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자산 배분 목표치를 크게 웃돌고 있어서 이제는 신규 매수를 사실상 멈춰야 한다는 소식이 보도가 됐습니다. 앞으로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미리 참고하셔야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도했습니다. 1,315억 원 팔아냈습니다. 개인이 1,300억 원 넘는 매수 우위였고 기관 57억 원 사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개별 모멘텀에 따라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삼성전자 변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한때 3% 넘게 상승했었지만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에 1.4% 약세, 10만 전자를 다시 이탈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플러스권을 장중 내내 유지하면서 2.4% 반등에 성공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상승, KB금융, 배당주에 대한 매력이 높아지면서 3% 올라서 시총 9위에 자리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단에서는 일부 제약바이오 대표주와 2차전지 대표주만 반등했습니다. 알테오젠이 3% 넘게 오른 반면 HLB는 7%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8.6% 약세로 2거래일 연속 내림세였습니다. 환율은 소폭 내렸습니다. 정기장 마감 시간 달러 기준 1원 70전 내린 1,447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은 1,442원에 개장했지만 외국인들의 주식 매도가 이어지면서 1,44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야간 거래에선 다시 1,450원 부근까지 치솟았는데요. 기업들의 대규모 감원이 현실화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진 겁니다. NDF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오늘 새벽 6시 기준 1,448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환율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시장에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보고서가 발간됐습니다.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오늘장 시작하기 전에 또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KB증권에서 내년에 코스피 5,000 장기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질 경우에는 최대 7,5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JP모건이 코스피 6,000까지 제시했었는데 이 7,500은 처음입니다. KB증권은 지난 30년간 한국 증시에서 3차례 강시장을 되돌아봤을 때 코스피 단기 조정 후에 급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피의 조정은 평균 14% 정도 빠졌고 한 달가량 이어졌는데요. 이때도 지금처럼 강세장이 지속되다가 200일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밀리더니 조정을 겪고 나서 급 반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금융은 지금 코스피 조정이 3저 호황 국면이었던 1984년 4월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과거 조정 요인은 규제와 긴축 때문이었는데 이는 시간이 지나며 우려했던 악재 요인이 해소됐고 시장의 관심이 2분기 실적 시즌으로 이동했었습니다.
지금도 AI 고점 논란은 시기상조라며 AI 확장 사이클이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려가 해소되며 반도체와 전력 등이 코스피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 국민성장펀드의 구체적인 투자 계획과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이 12월 중에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는 증시의 흐름을 반전시킬 재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12월 초중순부터는 다시 강세장이 재개될 것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과연 내년에 7,500까지도 도전할 수 있을지 해당 보고서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미국의 10월 고용보고서가 밤에 발표되겠고요.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체인 이노테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실적 발표도 계속됩니다. 방금 전 속보가 나왔죠. 카카오는 실적이 공개가 됐고요. 그밖에 금호석유화학과 하나엔진, DL, 한국타이어인 테크놀로지 등이 3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한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상승했습니다.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에 진입하며 경상수지가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에 반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프리마켓 통해서 개장 분위기 가늠해 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 또 흔들렸습니다. AI 거품과 고용시장 냉각에 위축된 건데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 시총 1위부터 6위까지 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외하고 나머지 종목들 또 한 번 약세입니다. 삼성전자가 2.8% 내림세로 96,400원, SK하이닉스도 3.2% 하락하면서 현재 거래가 57만 5천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 0.96% 하락하면서 46만 5,500원, 테슬라 주총에서 일론 머스크 CEO에게 1조 달러 상당의 주식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안이 통과되면서 테슬라는 시간의 거래에서 올랐는데 LG에너지솔루션 지금 영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2.4% 약세로 26만 2,500원, 두산에너빌리티가 프리마켓에서는 4.3% 가까이 빠집니다. 7만 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1위부터 6위까지도 전 종목 일제히 하락합니다. 알테오젠이 2.7% 내림세로 53만 2천원, 에코프로비엠이 2.6% 가까이 하락하며 15만 3,900원, 레인보 로보틱스가 지금 5% 가까운 내림세입니다. 39만 8,500원이고요. HLB 역시 4.1% 내림세로 거래가 4만 8,400원. 펩트론 역시 5% 가까이 하락합니다. 23만 9,500원. ABL 바이오도 4.1% 약세, 거래가 10만 100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 프리마켓 상황 좋지 않은데요. 국내 증시 이번 주 내내 대규모 매도세를 보인 외국인 투자자가 과연 오늘 돌아와 줄 것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환율이 높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환율과 수급 상황 면밀히 체크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현재 시각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제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입동이에요. 아, 그래요? 모르셨죠? 아니, 평소보다 오히려 조금 더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일교차는 큽니다. 일교차는 크고. 예, 근데 요즘 시장이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오전 오후 다르고 변동성이 너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예, 이게 참 예측도 쉽지 않고 또 체크해야 될 내용도 많고. 또 오늘은 유난히 2025년 봄 여름 동안 진짜 맑은 하늘, 맑은 공기 보면서 좋았는데 이제 또 시장도 뿌얘지는데
오늘 그러게요. 출근하면서 보니까 아주 화가 납니다. 이건 그냥 먼지가 아니고 푸르스름한 잉크빛이 도는 예. 도대체 저기서 뭐가 건너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해 바다 건너서. 네네네. 뭐 날씨도 그렇고 시장도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오면서 그래서 테슬라 주주총회 보면서 왔어요. 테슬라 주주시잖아. 많은 분들이 테슬라 주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주총 분위기 영상이에요. 저희 한번 저 내용을 잠깐 볼까요? 저기서 보면 야, 우리나라 주주총회장하고는 정말 얼핏 보면 어디 무슨 나이트 같죠? 클럽 같지 않아요? 예, 클럽 나이트. 맞아요. 아 이건 음악 소리가 좀 들려야 더 좋을 것 같은데. 음악 소리가 들려야 예, 되고 이게 지금 75%로 이제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일론 머스크가 이제 올라와서 네. 주주들한테 이제 감사도 표하고 춤도 춥니다. 예. 춤추면서 옆에 로봇도 같이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같이 춤을 췄죠. 네네. 제 옆에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예, 보면은 이제 많이 저 춤이에요. 모양새가 많이 달라졌네 디자인이. 누구요? 뭐- 옵티머스? 옵티머스가. 예. 네, 그죠. 조금 더 어. 섹시해졌죠. 아 맞아요, 예, 예. 맞아요. 그 느낌. 네. 투박한 거기에서 맞아요. 예.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아니 근데 지금 시간 외 거래에서 약간 또 반전이 있네요. 맞아요, 시간에서. 아까는 이제 저 주총에서 통과됐다, 보상안이 통과됐다니까 좀 올라갔었어요. 올라갔었는데 예. 지금 또 다시 약간 약보합으로 도는 양상이고 뭐 저렇게 로봇이 한번 좀 더 이렇게 개량된 모습으로 춤도 추고 했으면 우리 로봇주 프리장에서 좀 이렇게 꿈틀패줘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아직 데미지가 좀 큰 것 같아요 지금. 예, 뭐 때문에 이렇게 기술주들이 다시 거품론 얘기가 네. 나오고 또 왜 이렇게 또 경기도나 우려가 또 나오는지 이게 사실 이유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때 또 전략도 필요할 것 같고. 그래요? 네, 오늘 오랜만에 좀 모셔봤습니다. 예.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문영원님. 안녕하세요. 예, 참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뭔가 조금 이제 시비를 들면서 약간 좀 이렇게 미국도 우리도 뭐 할 것 없이 시장이 약간 좀 색깔이 좀 달라지긴 했는데 한번 네. 또 진단을 한번 우리 또 기대하면서 듣습니다. 문영원님의 어떤 문영원님도 사실 요정이세요. 요정? 상승 쪽에. 아, 아, 네, 그렇죠. 그래요. 오늘도 상승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 제가 결론부터. 작년부터 예. SBS 퀴즈 나와서 주식시장 계속 오른다라고 맞아요. 했었는데 네. 그때마다 불편한 시각으로 보셨던 분이 우리 진행하고 계시는 거의 뭐 네. 믿지 않고 항상 의심의 눈초리로 전 봤던 게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뭐 이제 와서 뭐 얘기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연말까지는 미국 증시 계속 오르고요. 국내 증시는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는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간 하락폭이 앞으로는 좀 많이 커질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아마 국내 투자자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요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변동폭이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제가 이제 투자자분들을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네네. 코스피를 기준으로 예. 한 100포인트 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얘기를 안 해요.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거든요. 네. 하루에 그렇게 오르는 걸. 거는 예. 예를 들자면. 근데 하루 만에 한 100포인트 정도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엄청나게 불안해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네. 3개월 동안 코스피가 한 100% 올랐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를 들자면 그러면 하루에 뭐 한 15% 20% 하락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걸 가지고 너무 불안해하시는 걸 너무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코스피는 다른 증시 대비 하루 일간에 떨어지는 그 폭이 상당히 클 겁니다. 그럴 때마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기보다는 당연히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제가 이제 이틀 전인가요? 국내 증시 좀 많이 떨어졌을 때 연락이 되게 많이 왔었어요. 기관 그리고 이제 거액 자산가들 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사시라고. 근데 그 다음날 다시 반등 나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좀 흔들릴 수 있는데 다음 주부터는 미국 증시도 올라갈 거고 국내 증시 역시 또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올해 연말 S&P 500 지수는 아마 이번 달부터 7,000선을 넘어갈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다시금 4,200선 위로 올라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문영곤님은 이 정도 페이스로 올라온다고 보셨어요? 우리 코스피, 우리 국내 증시 말입니다. 저는 네. 사실 펀더멘탈이 갖춰지지 않은 증시는 네. 투자자들에게 권하진 않아요. 사실 네. 국내 증시는 제 눈에는 경기도 별로 안 좋고 실적도 안 좋거든요. 혹시 투자자 여러분들은 지금 국내 상장사의 3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13%. 매출이. 네. 기업들. 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이게 마이너스 4.12%로 더 커지죠. 네. 마이너스가. 영업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로는 지금 플러스 16% 가까이 나와요. 15.5%. 영업이익은 더 늘었다. 매출은 줄었는데.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3.45%. 영업이익.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지금 실적이 좋진 않지만 그나마 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펀더멘탈을 갖고 있는 증시는 오를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는 또 오른 만큼 뚝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증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적으로 한국의 코스피가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권하진 않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는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경기 확장, 기업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가는 펀더멘탈 장세이기 때문에 미국 경기 순환은 MBI, 전미경제연구소 많이 얘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해드렸죠. 올해 9월 기준으로 미국 경기 확장은 65개월째 진행되고 있고요. 이거를 실질 성장률하고 잠재 성장률을 갖고 비교를 해드리면 2022년 2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2분기 때까지 미국의 분기별 실질 GDP는 전분기 대비 연율로 2.51% 정도 성장을 해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잠재 성장률이 1.8% 정도 추정되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보다 실질 성장률이 높은 국가예요. 그러니까 미국 경기는 아직까지 괜찮아요. 기업 실적도 2023년도 1분기 이후 그리고 올해 3분기 때까지 포함을 하면 예상치보다 결과치가 높은 흐름들이 11개 분기 연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 3분기 기준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S&P 500의 전체 EPS 증가율이 9월 말 추정치가 7.9였는데 지금 이게 10.7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단연코 실적을 주도하는 건 IT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미국 증시 버블, AI 버블이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실적을 놓고 본다고 하면 아직은 버블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올해 연말까지도 충분히 지금보다 지수 때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혹시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고 나서 흔들린다라고 하더라도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사실 미국 증시는 정말 건전한 조정이에요. 지금 국내 증시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미국 증시도 되게 불안하게 보시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보셔도 됩니다. 아마 시작할 때 테슬라 주총한다라고 영상도 보여주셨는데 테슬라 주가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저도 사실 열심히 희망 회로를 돌리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일희일비 안 할 수가 없는 게 말씀해 주신 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진짜 오전장 다르고 오후장 다르고 또 소장님이 최근에 왜 개인 투자자분들 사진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매수 당하는. 네, 저도 어제 이제 좀 밑에다 걸어놨더니 오후 되니까 사지더라고요. 예, 근데 그러고 나서 손실이면 또 마음이 좀 그래요. 사지고 나서 그래도 매수 단가보다 좀 더 높게 끝나지 않았나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그런 것도 것도 있고 있으니까. 아닌 것도 있고. 예, 근데 어찌됐건 지금 연구원님 말 들으면 그렇게 괜찮은 종목이라고 하면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제 기업들 실적 얘기해 주셨으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은 약간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는 거예요? 이건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예요? 네, 앞으로 이제 어떤 산업과 종목이 좋아지는 거는 다른 얘기고요. 예. 어차피 펀더멘탈이 안 좋은 대표적인 게 이제 국내 증시이고 이제 그동안 주가가 코스피가 4,200선이 넘어갔던 그 바탕에는 신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 그 외에는 이제 미국 증시의 풍선 효과. 네네. 특히 미중 간의 긴장이 완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반영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중심축에는 이제 반도체가 있죠. 올해 범용 디램 가격이 3월부터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네.
반도체주 하면 사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4월 한 달 동안 지켜봤어요. 범용 디램 가격이 계속 오를지 일시적으로 하락할지. 근데 지켜보니까 계속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올해 5월부터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SK 하이닉스 주가가 좀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아니라 이제는 삼성전자를 사들기 시작을 했고 올해 10월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보면 반도체주 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상대적으로 좀 올라갈 확률이 좀 크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미리 얘기해 주셨으니까 네. 제가 이제 국내 증시에서 보고 있는 잣대는 수급이에요. 그래서 10월 달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어느 종목에 투자를 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좀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거든요. 특히 10월 달에 처음으로 사들인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뭐예요? 일단은 가장 많이 사들였던 거는 삼성전자고요. 네. 10월 달부터 갑자기 사들이기 시작한 거는 LG화학, LG화학.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삼성 생명보험, 그리고 삼성 SDI예요.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저희가 좋게 보고 있는 대상은 2차 전지예요. 예. 2차 전지. 그러니까 세 가지로 좋게 보거든요. 반도체, 2차 전지, 금융지주사. 네. 근데 예, 모멘텀으로 보면 지금 현재 가장 좋게 보는 거는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포스코 퓨처엠을 이제 당사 섹터 애널리스트가 뽑은 좋은 종목이라서 좀 얘기해드리는 거고, 금융지주 쪽에서는 한국금융지주랑 키움증권,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당연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인데 10월달 수급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좀 더 좋아 보이고, 저는 이 세 가지 대상들 중에서는 그래도 2차 전지가 아마 남아있는 연말까지는 상대적으로 강하게 움직일 거예요. 그래요. 근데 네. 문영호님도 이번 여름 같은 장, 이런 장, 여름과 가을에 걸쳐서 왔던 우리가 4,200까지 올라오던 이 장, 이런 장세 처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 속도와 스피드. 네, 저도 처음 보는 장입니다. 예. 그래요. 그러니 뭐 우리 코스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어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를 쭉 보면은 이 우상향에 대한 믿음을 갖다가 버릴 이유는 없어요, 어디나. 그런데 네. 이제 항상 이제 문제는 그 얼마나 그 조정 기간을 갖다가 견뎌낼 수 있는가의 문제가 되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4,200까지 급하게 왔다가 여기서 이제 밀리는데, 여기서 하루 이틀 밀리는 여기서 바로 저가 매수로 대응하는 게 맞는가 하는 부분은 좀 퀘스천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이제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가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는가, 이 말씀이죠, 저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만약 국내 증시가 하락한다라고 하면 네. 오늘 종가 기준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주 정도는 흔들릴 수 있는데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반등을 시도할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기술적인 분석을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대응이긴 한데, 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술적 분석에 그래도 지금 수준은 우리가 보통 조정이라고 하면 반등이 나올 만한 가격 조정은 좀 보이지 않았나, 단기간에. 그래서 이제 저는 좀 다음 주부터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저는 지금 얼마만큼 떨어질지를 우선적으로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연말까지 올라갈 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코스피가 지금 정도 떨어진 거는 이제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S&P 500 지수를 올해 상단을 7,300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7,300까지 간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번 달에 정말 악재보다는 호재에 반응한다라고 하면 한 7,200선 정도까지 갈 수 있고, 어차피 12월 달에도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뭐 등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 연말 종가로 따지면 그래도 7,100 정도까지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를 코스피 지수에 한산해서 적용을 해보면 코스피 지수도 올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4,300을 좀 넘어가는 흐름들 충분히 나올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가는 걸 더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보다는 올해는 좀 제가 말씀드렸던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가장 힘든 시기는 내년이 될 걸로 좀 봐요. 그래서 내년이요? 예, 저는 내년에는 반대로
얼마만큼 떨어질까에 항상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요. 우리 또 장현재 캐스터가 아까 어제장 오늘장에서 KB증권 리포트를 소개했는데 내년에는 5천 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7,500도 간다. 장기적으로야 만인들 왜 못 가겠습니까? 장기적으로. 그렇죠. 내년에 5천도 내년에는 5천도 가능한다는데 우리 문 연구원님은 내년은 이게 좀 조심해야 내년이 됩니다. 오히려 더 KB와 대신에 B가 부딪히네요. 그래도 문영곤님 지금까지 타율은 괜찮으니까 네. 그리고 전 확신을 갖고 항상 얘기해드려요. 확신을 갖고. 예. 일단 저는 이제 코스피를 바라보는 이 전문가하고 투자자들을 보면 좀 의아하는 점이 있는데 예. 사실 올해 코스피가 4,000이 넘어가고 4,200을 넘어가는 그 흐름을 맞춘 분들이 내년도 5,000 간다 얘기하시면 저는 어느 정도 귀 기울일 거예요. 근데 올해 우리나라 증시를 맞추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에 갑자기 5,000 간다, 7,000 간다 그래버리면 이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내년도 증시를 안 좋게 보는 이유는요. 이 모든 미래는 과거에서 답을 찾을 때도 필요해요. 보통 2006년도 이후부터 특히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는 해, 집권 2년 차 때는 수익률이 별로 안 좋아요. 이제 그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꺼내들은 이유고요. 두 번째는 올해 2월 달 이 연준이 중시하는 10년물, 3개월물 장단기 금리가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역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통 1년이 지나면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수순이었어요. 네. 제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올해 2월 달에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1년 뒤에 해당되는 시점이 내년 1분기예요. 26년 1분기. 그래서 저는 미국의 경기 침체 분위기가 고조될 수 있고 이번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지금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높은 지수대예요. 그래서 모든 투자자들은 항상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연말 돼도 역사적 사상 최고치이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 요인들 이게 장기화될 거라는 시장의 어떤 심리가 확산된다라고 하면 갑자기 수급 측면에서 매물이 많이 쏟아질 수 있잖아요. 또 그게 하락할 수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내년 1분기를 고점으로 3분기 때까지 하락하는 흐름을 좀 염두에 두고 있고 4분기 정도 되어야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아직 내년도 연간 전망 자료가 공식적으로 발간은 안 됐는데 제가 S&P 500 지수를 내년도 밴드를 6,200에서 7,400 정도 보고 있고요. 7,400이라는 상단은 내년 1분기 그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증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올해 연말 내년 1월이나 2월 사이에 좀 가지고 있는 주식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금 가격 많이 조정받고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금을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증시가 안 좋다라고 하면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 이게 이제 금 가격이 올라가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어차피 올해 연준은 12월 달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25pp 이하일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50pp 이하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50pp. 네. 그 얘기는 12월에? 네. 고용 지표가 아마 잘 안 나올 겁니다. 지금 연준이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가장 큰 배경은 9월 초에 발표됐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고용 추세 이게 29,000명이에요. 7, 8, 9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평균이 팬데믹 이후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의 추세는 12만 명이에요. 근데 9월 초에 확인됐던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고용 추세가 완전히 급감을 해버렸죠. 그리고 지금은 셧다운 기간이기 때문에 고용지표 발표 안 되고 있지만 아마 셧다운 끝나고 고용지표 한꺼번에 발표된다라고 하면 아마 수치가 8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랑 비교를 해보면 이보다 더 낮은 수치를 좀 확인될 여지는 있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12월 달에 50bp 인하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분들이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세게 50bp 인하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또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연준 이사들 요즘 연준 이사라기보다도 연준의 그 지역은행 총재들, FMC 위원들 한두 명이 아니고
때로 나와가지고 뭐 12월에는 좀 보자 하는데 야 어쨌거나 우리 문영구님 보면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들어와네. 너희들 뭐 연준 지역은행 총재들 다 들어와. 금리 인하 신중해야 돼. 한번 12월은 안 할 수도 있어 하는데 50bp 세다. 진짜.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얼마 전에 파월 연준 의장이 10월 달에 25bp 금리 인하하면서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좀 되게 애매하게 발언하고 끝났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확대해서 가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는 셧다운 기간이라서 이 기간에서 경제 지표가 발표가 안 되잖아요. 그럼 연준 의장 입장에서는 다음번 통화 정책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막 확대해서 가면서 12월 달에 금리 인하 못한다라고 하는 일부 의견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해석은 잘못됐다라고 봐요. 저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 하는 발언들을 별로 신뢰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제가 파월 연준 의장이 발언을 왜 저렇게 했을까 보면 이번에는 명분이 있어요. 지표가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 답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안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연준 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한 거다 뭐 이 정도로만. 네. 그래요. 그리고 네. 문영구님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아침에 눈 떠서 지수 다음으로 확인하는 게 엔비디아 주가인데 얘가 요즘 이렇게 계속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어제는 또 유난히 평소 대비 좀 낙폭이 컸어요. 3.65% 하락인데 거기다가 젠슨 황이 우리 한국 와서 깐부치킨 그 치킨 값도 지금 그거 하려면 주가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네. 올라도 시원찮을 판에 이 얘기는 뭘까요? 어제 지금 자꾸 보도되고 있는 AI에서 중국이 경쟁력이 앞설 수도 있다. 이게 지금 이 양반이 결국 중국 핏줄이라서 그러나 어떻게 보세요? 2024년도 기준으로 국가별 AI 순위를 매긴 테이블이 있어요. 네. 이 테이블을 보면 단연코 1위는 미국입니다. 이제 미국이 기준으로 상대적인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매기는데 그 순위를 보면 중국이 2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 점수는 3개 카테고리를 갖고 발표를 해요. 일단은 실행, 그리고 혁신, 투자. 근데 이제 실행 단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인재 부분이 미국 대비 중국이 절반이 채 안 돼요. 점수가. 그러니까 사람은 많은데 고급 인력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혁신 단계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연구 수준. 이것도 중국이 미국 대비 절반 수준밖에 안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투자하면 민간 투자를 중시하는데 민간 투자 자체는 중국이 미국 대비 절반이 채 안 돼요. 40%, 45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기술을 두고 패권 경쟁을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사실은 아직은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쟁순왕 CEO가 얘기했던 발언은 귀 기울일 필요도 있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또 말을 하다 보면 실수 발언도 하잖아요. 하긴 지난번에 네. 그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도 맞아요. 그런 네. 식으로. 그래서 저는 말이 바뀌었어요. 그거는 번복해서. 그렇게 네. 크게 의미는 두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저런 발언이 자기 회사 주가에도 별로 뭐 도움이 안 될 뿐더러 특히나 트럼프 대통령한테 찍힐 만한 발언이잖아요. 중국이 AI 경쟁에 있어서 미국을 이길 것이다. 뭐 어떻게 보면은 딥시크 쇼크에서도 우리가 봤다시피. 근데 이게 어떤 맥락이 좀 중요한데. 네, 왜냐하면 이게 좀 저렇게만 볼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저렇게 예, 얘기가 그게 나오는 중요해요. 맞아요. 저것만 뜯어보면 좀 이상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했던 발언을 옹호하는 형태로 좀 이 분위기를 좀 맞춰주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예. 참고로 이제 제가 11월 달에 악재보다는 호재가 많다라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올해 사실 이번 달 가장 중요했던 거는 10일 날 미국이 중국 상대로 고율 관세 유예가 만료되는 기일을 앞두고 있었는데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해줬잖아요. 1년 연장.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엔비디아가 지금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서 조용으로 만들고 있는 AI GPU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블랙엘은 아니에요. 근데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이거를 중국의 수출을 일정 조건 하에서 재개해 줄 여지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품이 이제 6000D 아니면 B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트럼프 B를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지금 중국 수출용 제품 요거를 좀 수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단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도 블랙엘 같은 최신 AI 칩은 중국에 수출 안 한다고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엄포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빠르면 올해 연내, 늦어져도 내년 상반기 때는 다시금 엔비디아가 중국으로 AI GPU를 수출 길이 열릴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3,937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단숨에 지금 호가 분위기로만 놓고 봤을 때는 한 90포인트가량 좀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868로 나타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4%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5,2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보합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2%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현대차가 2.9%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26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5%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95만 5,000원. 이 가운데 KB금융 2.9% 상승 예상되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HD현대중공업 모두 5%에서 2%대 약세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 호가는 54만 원, 에코프로비엠 6% 내림세 예상됩니다. 호가는 14만 8,100원이고 에코프로 소포 하락 예상되고 있고요. HLB 지금 3%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호가가 지금 급락이 예상되고 있는데 글쎄요, 이거는 또 개장하고 나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리가캠바이오가 0.9% 내림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펩트론 3% 하락 예상됩니다. ABL바이오 파마리서치 3,000당 제약까지 일제히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장까지 한 8분가량 남았는데 저 호가 왜 이럴까요? 호가요? 예. 그러네요. 호가가 좀 과하네요. 네. 저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네. 글쎄 야간 선물에서는 1% 이내였는데 저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또 장 열리면서 그거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무슨 뭐 4천이라는 저 숫자를 갖다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게 아니 무슨 뭐 경비도 없고 수위도 없어요. 막 그냥 열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네 4천을. 시장 참 다들 불안한가 봅니다. 이게 지금 딴 것보다도 이 장에 수익 내시는 분들 대부분인 와중에 문제는 최근 한 1, 2주, 최근 2, 3주 부쩍 들어왔거든요. 네. 그분들이 지금 많이 공포스러울 수가 있어요. 지금 그럴 수 있죠. 들어오자마자 예. 이런 상황을 맞으면은 그러니까 예. 저기는 문영구님 지금 자꾸 이제 월가에서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갑론을박이 부딪히고 있는데 요 AI 버블론 이쪽에 대해서는 우리 문영구님 판단은 어떠세요? 진단은? 네, 이것도 본질적 가치에 주목을 해야 하면 본질적 가치? 아직은 네.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실적을 봐야죠. 지금 3분기 S&P 500의 EPS 증가율, IT 섹터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9월 말에 추정됐던 게 20.9 전년 동기 대비. 근데 이 20.9라는 숫자가 지금 26.5% 빠르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올해 연간으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적을 단연코 주도하는 건 IT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AI 버블에 대한 우려들은 단순하게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조급함이 배어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AI 버블 얘기를 하다 보면 미국 전체 증시를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S&P 500의 11개월 선행 PR이 22.9배 정도 됩니다. 과거 5년에서 10년 평균과 비교를 해보면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만 놓고 본다고 하면 비싸다라고 얘기하는 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은 버블이 아니라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올해 연간으로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IT, 커뮤니케이션, 금융.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헬스케어. 헬스케어. 네. IT, 커뮤니케이션, 금융, 헬스케어.
S&P 500이 12개월 선행 PER 전체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실적을 주도하는 섹터 4가지 중에 3가지 커뮤니케이션, 금융, 헬스케어가 전체 평균보다도 밸류가 더 낮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올해 연말까지도 해당되는 돈 잘 버는 섹터 내 기업들 주가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PER보다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를 넘어선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많이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 증시가 단순하게 개별 기업들의 주가만 보면 비싸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올해 실적을 주도하는 4개 섹터가 아직은 전체 평균보다 낮기 때문에 주가가 비싸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IT 쪽은 어느 쪽을 보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도 궁금하고. 원래 그전에 메타 좀 좋게 보셨던 것 같고. 저는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은 다 좋게 봐요. 네. 그리고 올해는 AI 시스템을 구현하는 목적이 예. 출원용으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주문형 반도체 올해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브로드컴이나 AMD, 인텔 같은 기업들 주가가 올해는 엔비디아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해드렸었는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좋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AI가 버블은 아니다. 다만 이제 AI에 대한 투자가 과잉이다. 이 명제에 대해서는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까? 근데 AI를 놓고 봤을 때 먼저 이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AI 생태계 관점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는 AI 모델, 클라우드, 반도체가 중심이 되는 스테이지 1 단계예요. 스테이지 1. 근데 스테이지 2가 앱 중심이고 스테이지 3가 아마 플랫폼 중심이에요. 이 단계를 가야 돼요. 궁극적으로. 참고로 플랫폼을 주도하는 기업은 오픈 AI, 메타 플랫폼스, 알파벳 정도예요. 그래서 아까도 이제 메타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AI 생태계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오픈 AI, 알파벳, 메타 플랫폼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AI 산업의 트렌드 관점에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 일단은 생성형 AI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얘기한다라고 하면 생성형 AI 단계는 우리가 좀 지나갔다라고 보셔도 돼요. 생성형 AI가 아니라 지금은 지능형 웹 에이전트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놓고 온다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피지컬 AI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럼 로봇이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전기차가 대중화됐잖아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지금의 전기차처럼 대중화된 거를 보는 그 시점이 AI 혁명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AI 혁명이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얘기 드리는 거고요. 네. 인터넷 혁명. 이게 1989년도 웹 브라우저가 출시되면서 시작됐는데 이 기간이 총 18년이에요. 그리고 모바일 혁명은 2007년도 애플의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시작됐는데 이게 15년 지속됐거든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AI는 오픈 AI가 2022년도 11월 달에 챗 GPT를 출시하면서 시작됐는데 이제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9년 정도는 AI 혁명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이 얘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 AI 관련된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는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앞으로 길게 보면 사실 미국 경제, 미국 산업, 미국 기업 말고는 살아남을 수 있는 대상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국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드리고 있죠. 네. 그러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건가요?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약간 둔화 조짐이 나타나서 이제 연준은 좀 금리 인하의 속도를 낼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유동성 풍부해지고 또 AI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버블은 아직 아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이제 어차피 고용 지표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셧다운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니벨리 오랩스라는 이제 노동시장 관련된 지표를 발표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에서 지금 추정치를 발표를 하고 있어요. 8월달 공식적으로 발표됐던 게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22,000명 증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 기간이 9월달에는 33,000명 증가, 그리고 10월달에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9,100명 정도가 감소할 걸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거는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셧다운 끝나고 나서 공식적으로 이제 9월, 10월 달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발표가 될 건데 그 얘기를 네. 개장하고 네.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내 증시 좀 확인해 보자. 개장합니다. 네, 11월 7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나스닥 S&P 500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AI 거품론 우려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나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고 이 가운데 이제 물량들 많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고 있는 양상이고 변동성 지수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는 양시장이 또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됐던 상황인데 글쎄요. 일단 출발 지수부터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1.5% 떨어집니다. 3,963, 코스닥도 1.7% 하락입니다. 882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 떨어집니다. 지금 96,700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2% 약세 58만 원이고요.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합권이고 삼성전자 우선주가 2%대 하락입니다. 현대차가 2.4% 떨어집니다. 26만 2,500원, 두산 에너빌리티도 2.5% 약세 7만 7,3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내림세입니다. 94만 4천 원이고 이 가운데 금융주들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 금융주 외국인 기관 동반순 매수세가 유입된 섹터였는데 KB금융이 소폭 올라갑니다. 12만 5,600원, HD현대중공업은 2.4% 떨어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1.4% 떨어집니다. 지금 53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도 1.6% 하락으로 15만 6,400원, 그리고 에코프로 0.6% 하락 중이고요. 레인보로보틱스가 3.9% 떨어집니다. 40만 2천 원이고 HLB 5만 300원, 리가캠바이오는 올라갑니다. 15만 3,900원, 펩트론이 2% 약세입니다. 지금 현재 24만 5,500원, 그리고 에이벨바이오가 2% 약세로 10만 2,100원, 삼천당제약이 2%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22만 2,500원, 파마리서치도 하락하고요.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글쎄요, 아직 섹터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섹터가 잡히지는 않고 있고 카카오가 좀 올라가고 네이버는 하락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 글쎄 오늘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SK하이닉스, APR,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레인보로보틱스, LG 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런 종목들로 압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이 있네요. 이노테크입니다. 지금 258%, 260% 급등을 하면서 5만 3천 원 선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신규 상장한 종목이에요. 자,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1,175억 원 순매수, 기관 280억 원 매수 우위, 개인 투자자는 1,414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매도 금액이 조금 늘어납니다. 2,363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986억 원 매수 우위, 개인은 840억 원, 기관은 38억 원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삽니다. 3,0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40전 상승하면서 1,448원 1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낙폭은 좀 줄여내네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그러네요. 네. 다시 이제 마이너스 1% 안으로. 네. 예. 그리고 일단 외국인들이 맞아요. 어제 우리 이건희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 외국인들 그동안에 선물에서 매도를 많이 이렇게 쌓아 넣었던 거, 요거 좀 환매하면서 챙기지 않겠느냐. 네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네요. 다시 또 외국인들이 그렇게 하고. 외국인 다시 하이닉스 산다고요? 네네.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금액 기준이에요. 가장 네. 많이 사는 게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이제 APR, 하나금융지주, 카카오. 오늘 카카오는 어떻습니까? 카카오는 앞서서 실적 아까 잘 나왔는데. 카카오는 좀 올라가고 있었어요. 1.4% 상승.
1.4% 네. 상승. 네. 장이 그래서 그러나 조금은 기대에 못 미치네. 3분기 2,080억 영업이익, 전년비 59.4% 거의 60% 증가인데. 네. 네. 자, 우리 문정구님 아까 하시던 예. 말씀에서 조금 더 고용 그때 예, 고용 얘기 중이었어요. 아, 네. 미국 고용 시장. 네, 그 리벨리 오렉스라는 그 민간 기업이 노동 시장 관련된 지표를 발표를 하는데 9월 달에 33,000명 증가, 그리고 10월 달에는 9,100명 감소를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셧다운이 끝나고 공식적인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발표되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참고로 10월 달 9,100명 감소는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보인 게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0월 기준으로 고용 추세를 계산한다라고 하더라도 팬데믹 이후의 고용 추세보다는 완전히 꺾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이 지표라고 하면 연준 내에서도 50pp나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명분이 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확률값은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셧다운이 트럼프 1기 최장 기간 35일을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35일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 달 증시가 하락한 논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어차피 미국 양당 정당들은 막판 타결을 봐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예, 예. 그리고 그게 최근 제가 이제 지켜본 결과 주식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 만큼 부정적 요인도 작용한 여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셧다운보다는 지금 미국은 연말 쇼핑 시즌 진입을 했는데 그 기대감이 분명히 증시에 반영될 걸로 좀 보고 있고 또 미중 간의 긴장 완화 좋은 시작을 하고 있고 또 제가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빠르면 연내 늦어져도 내년 정도 되면 엔비디아가 중국에 블랙엘은 아니더라도 블랙엘 아키텍처 기반의 네. AI GPU를 또 수출하는 것들을 허용해줄 여지가 상당히 커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악재보다는 호재가 더 많은 한 달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11월 달 이런 증시의 흔들림을 비중을 늘리는 기회로 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요 머스크가 또 이번에 주총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네요. 자기들 자체적인 그 뭡니까 저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저렴하고 전력 효율적인 칩이 필요해서 자기들이 만든다. 그래서 삼성전자 TSMC에서 이제 텍사스나 애리조나에서 만들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삼성전자로서는 또 하나의 또 파운드리 좋죠. 영역이 또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 문영구님은 어떻게 보세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1조 달러 보상안 통과 이게 테슬라의 주가의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이게? 테슬라 안 그럼 떠난다고 했잖아. 일론 머스크 떠난다고 했잖아요. 안 그러면 남아 있어야죠. 네, 저는 호재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고요. 네. 일론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는 그렇죠. 존재의 이유가 없어요. 예. 그래요? 예. 어차피 아니, 지금 그렇다고 네. 1조 달러를 줘야 됩니까? 우리가 미국을 갖다 천조국 하는 게 네. 미국 국방비가 네.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고 그게 네. 과거 환율로 따지면 네. 한 1조 달러가 되니까 그래 네. 1,000조국이라 했는데 네. 미국 국방비 미국의 1년 국방비만큼 그 보상을 줘야 된다고요? 한 개인에게? 근데 저는 네. 일론 머스크가 받은 만큼 네. 그 값어치를 충분히 해낼 사람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올해까지는 전기차 기업 하면 테슬라이겠지만 아마 내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하면 맞아요. 테슬라가 대표 기업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는 사실 전기차 말고는 좀 반영된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아무리 뭐 휴머노이드 로봇, 뭐 우주항공 관련된 사업들, 미래 산업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게 이제 주가에 원연하게 반영되진 않은 것 같고요. 아마 내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부분들이 주가에 반영된다라고 하면 뭐 지금의 뭐 미국 기업들 테슬라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밸류에이션 지표를 가지고 주가를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미래 산업에 대한 주가를 반영하는 부분들이 내년부터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테슬라 주주분들은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는 게 뭐 이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 목표에 대해서 달성한다. 옛날 전기차도
가장 먼저 그렇고 시간은 걸리지만 뭐 배터리 팩도 그렇고 이제 뭐 로봇도 그렇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1조 달러 받아놓고 저걸 다 못 쓰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자식이 많잖아요. 아 많다 맞다. 예. 그 나눠주고 일일이 나눠준다 생각하니까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네. 예. 그리고 소장님도 침낭 싸갖고 다니면서 방송하시면 또 그에 맞는 보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침낭 싸가지고 여기서 자가면 숙식하면서. 네네네네. 네. 아니 그래서 이제 연말까지 이제 좋다, 미증시 좋다.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도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그럼 그 밖의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이세요? 그동안 시장을 상승을 좀 주도했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저는 뭐 여러 가지 섹터 있는데 예. 두루두루 다 보진 않고요. 네, 솔직하게. 두루두루 보지 않는다는 예, 예. 의미는 좋게는 보지만 네. 이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 대상들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잠깐 얘기해드렸지만 모멘텀 측면에서 현재로서는 2차 전지 좋게 보고 있고요. 그 논리는 AI 또 투자 환경을 고려한다라고 하면 네. 북미 중심의 에너지 저장 장치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AI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ESS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 잠깐 했지만 올해 네. 9월달 데이터를 보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캐즘에서 탈피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어느 정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특히 국내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뭐 삼성 SDI, 네. 또 여기서 조금 더 확대하면 LG화학까지 해서 지난 10월부터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기 예. 때문에 아마 연말까지 좀 기대하기 어려운 주가 상승폭을 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해드리는 거고요. 반도체는 10월 달에 삼성전자를 계속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AMD의 AI 가속기의 HBM3 5세대 모델을 공급하기로 하는 소식들도 있었기 때문에 네. HBM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드리고 있고, 금융지주 쪽에서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한국금융지주하고 키움증권을 얘기해드렸는데 일단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게 되면 네. 증권사의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목하고 있고요. 또 길게 본다고 하면 이제 주주환원 확대에 따른 또 자본활용 효율성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금융 지주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세 가지를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니 오늘 같은 날 이제 또 화장품 쪽이 괜찮아.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그 아모레퍼시픽이 막 9%, 6% 이렇게 올라가는데 화장품 쪽은 혹시 안 보세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예.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누가 물어보셔서 얘기를 좀 해드렸었는데, 사실 업황보다는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엇눌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은 앞으로 매출액 대비 마케팅 비용을 22% 정도까지 늘리면서 그거를 이제 시장이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상황이고요. 아마 그게 APR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리고 LG 관련해서는 아마 자체적인 구조 조정 이 부분이 주가를 억눌렸던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네. 또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은 항상 존재는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딜레이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개별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요인들 때문에 주가가 억눌렸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하루 이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주 위주의 관심은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지금 수요일부터 지금 국내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약간 필수 소비재에 해당되는 섹터들이 좀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일시적이라고 봅니다. 네. 일시적이다. 아까 이제 2차 전지는 좋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반등하면서 뭐 대장주를 할 만한 에코프로를 보니 기술적으로 1차적인 어떤 목표에도 왔고 약간 매물대도 느껴지고, 요 이후에 추가 모멘텀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수급 측면 외에는. 근데 국내 증시에서는 네. 사실 지금까지 증시를 견인했던 그 축은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HBM, 범용 디램 가격, 랜드 가격이 네. 올라가기 때문에 그 논리가 반도체 주가 올라갔는데 영향을 줬던 거고, 예.
추가된 게 이제 외국인 순매수 역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산업은 수급 요인이 더 영향을 많이 끼쳤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수급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수급적인 측면 외에 2차 전지에 그래도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ESS 말고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되실 때 그 시청자분들이 본인이 보고 있는 ATS의 국내 증시 차트 아니면 삼성전자 차트 아니면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러면 올해 주가가 올라가는 그 패턴을 보시면 2차 전지가 그 패턴을 그대로 동일하게 밟아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저점에서 이렇게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일정 기간 횡보하다가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라고 하면 대부분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 팔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2차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저점에 있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올라왔던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옆으로 약간 횡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연말 전까지 2차 상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2차 전지 ETF 중에 1,000원짜리가 있었어요. 그 아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이게 지금 2,000원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1,600원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조정이 건전한 조정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연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2차 전지 갖고 있는 분들 올해 10월 달에 운 좋게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 수익률은 50% 정도 될 거예요.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는 거의 70%대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온 거죠. 그래서 아마 이 50% 수익률이 아마 올해 연내 가기 전에 100% 정도까지 충분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패턴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2차 전지는 북미에서 ESS 수요가 늘어난다. 그리고 올해 9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기 때문에 드디어 캐즘에서 탈피할 수 있다. 그 기대가 들어오는 거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방원은 이제 많이 오른 거예요? 아니,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예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야 계속 가지고 있으시면 좋겠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국내 증시 보면 어깨 정도 올라온 것 같다고.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머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내년 1분기 정도까지.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시점이에요. 신규로 진입한다라는 게. 머리가 크면 좋겠네요. 그래서 혹시라도 신규로 진입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번 주 좋았잖아요. 수목금. 이럴 때 사시는 게 좋아요. 아마 오늘 사신다라고 하면 저는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시황입니다. 코스피 하루 오르면 또 하루 내리는 장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AI 고점 부담이 다시 불거지자 코스피 오늘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1% 내림세 다시 4,000선 반납했습니다. 3,985선이고요. 코스닥 역시 1.4% 하락하면서 885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 그나마 그래도 외국인이 오늘 5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여줍니다. 1,863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역시도 581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오늘은 개인만 홀로 2,482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만 순매수입니다. 751억 원 사자 포지션 취하고 있고요. 기관 금액은 소폭이지만 68억 원의 매도 우위, 개인 역시 434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등락률 상하위 업종입니다. 오늘은 디스플레이 장비와 부품 쪽, 화장품 업종과 전기 제품 업종이 상승률 상위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면 전기 장비와 우주항공과 국방, 소프트웨어 업종은 하락폭이 큰 것으로 집계됩니다. 그럼 시장을 주도하는 테마 종목별 시세 체크하시죠. 오늘도 의료 AI 관련주가 상승합니다. 정부의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AI 관련 분야 예산이 크게 확대가 됐는데요. 보건복지부는 AI를 복지 서비스에 본격 도입하는 AI 복지 돌봄 전략을 추진하며 의료 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의료 AI 관련주의 수혜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신테카 바이오가 11% 가까이 상승하며 4,900원대 거래되고 있고요. 로킷 헬스케어가 7.4% 오름세로 36,300원, 셀바스 헬스케어가 5.47% 오름세, 거래가는 4,045원입니다. 그 밖에 온코크로스가 6% 가까이 오르며 1,730원, 딥노이드도 2.6%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장품 섹터가 오늘 반등합니다. 어제 달바 글로벌이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면서 급락했었고 APR 쪽에서도 투매가 나오면서 화장품 업종 전반적으로 흔들렸었는데요.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이 3분기 호실적과 증권가 호평 속에 상승하면서 섹터의 반등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현재 8% 가까이 상승하면서 거래가 12만 8천 원이고요. 잉글우드랩이 17% 가까이 급등하며 15,330원. 코스메카 코리아가 10% 가까이 상승합니다. 거래가 74,300원이고요. 아모레퍼시픽 홀딩스가 7.6% 강세, 코리아나도 4.1% 오르면서 2,39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반도체 쪽 다소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일부 장비단은 상승 중인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복합 신뢰성 환경시험 장비 업체인 이노테크가 급등하면서 관련주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노테크는 공모가 대비 4배 오르면서 이른바 따따블에 성공했습니다. 지금 거의 300%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58,100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그 밖에 CNG 하이테크가 5.2% 강세로 16,880원, 또 한양 ENG와 한미반도체도 오름세입니다. GST는 1.4%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로봇주에서는 오늘도 투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LIG 넥스원이 13.2% 급락합니다. 거래가 41만 7,500원이고요. 사면이 3.3% 약세로 27,550원. T로보틱스도 4% 가까이 하락합니다. 18,390원. KNR 시스템이 4.2% 약세로 31,950원, 호닉 오토메이션이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사면과 T로보틱스, KNR 시스템은 장 초반 대비해서는 낙폭 조금씩 줄여내고 있으니 이 부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지수는 빠지고 있지만 코스피에서 5거래일 만에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 외국인의 힘으로 장중에 지수 낙폭을 줄여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도 여전히 시장은 혼란한 상황입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물론이고 월세 전세까지 줄줄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도시화경제 송성윤 대표 모시고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뭐 바쁘셨나 아니면 뭐 들고 있는 주식이 좀 안 좋으시나? 1015 대책 이후로 뭐 여기저기 많이 찾던데요. 뭐 그죠? 궁금한 게 좀 바쁘시죠. 많으시죠. 근데 딱히 우리 송 대표님도 가서 이렇게 뭘 네. 강연을 하시든 뭐 상담을 하시든 간에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시장이 뭐 제대로 돌아가야 네. 부동산 시장이 송 대표님에게 시장은 부동산 시장인데 네. 이 지금 거의 꽉 막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민원 뭐 욕 들어주는 거 뭐 이런 이런 뭐 거의 뭐 욕의 배설 뭐 거의 그런 거 듣는 창구 욕바지. 네, 그거 뭐 역할을 그걸로 하고, 바쁘세요? 그걸 하고 계셔. 네, 그거 뭐 좀 들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 사실 것 같아요. 그러면 좋죠. 뭐 제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요번에 뭐 그렇죠. 정책에 대해서. 정책 대책 집값 뭐 오르라고 한 겁니까? 그 10월 며칠이었죠? 11월 1015 1015. 네. 그게 집값 오르라고 낸 대책입니까? 집값 내리라고 아니, 나온 대책입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 수요자들 만나면은 1015 대책을 뭐라고 평가들 하냐면 사실 이런 방송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데보다도 필터링이 안 된 얘기들을 막 직접적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네. 최악의 정책이라고 하죠, 다들. 이건 집값 오르는 거 내리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네. 본인의 인생 계획이 완전히 망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이 이제 집을 좀 넓혀서 갈 분들 또는 자녀 출산 계획들 가지신 분들 그리고 뭐 학군지로 좀 이사를 가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 계획이 다 망가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만나서 수요자들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소위 과거로 얘기하면은 뭐 10평대 뭐 18평에서 25평, 33평 이렇게 가시려는 분들 또는 하급지, 중급지, 상급지로 가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이런 규제가 있고 향후에도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그냥 한 번의 면적을 그냥 죽어 사다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더 점프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8평 시작이 아니라 예. 20평대 중반은 자기 가야 되겠다. 아니면 9평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소 중급지 이상부터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어떤 진출이 가능하겠다. 뭐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 정책 자체를 보면은 그 다주택자, 그 다음에 뭐 갭 투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전월세 물량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축소가 됐고요. 그래서 같이 수요자들하고 어떤 집들이 괜찮을까라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제가 그 네이버 그 검색을 같이 단지를 하니까 한 2, 3천 세대 되는 단지에 전세, 월세, 매물들 딱 전세 같은 거 체크를 하니까 한 10몇 개가 나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동일 매물 체크를 딱 하니까 예. 한 개, 뭐 아예 없는 곳들도 있고, 예, 그 정도로 씨가 말랐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규제 지역의 기존에 규제 대상이 됐던 강남하고 용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똑같은 규제에 해당되다 보니까 조금 더 뭐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좀 더 가지면서 신고가 거래들도 상당 부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전월세에 대한 문제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 그리고 주요 지역에서는 역시나 식지 않는 뭐 부동산 열기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규제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최소 그 좋은 입지 뭐 이런 쪽이나 선호하는 그 평형대 면적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그 형태가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아니 내년에 더 집값이 오를 네.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지금. 지금 집값들이 네. 이제 사실 뭐 저희가 뭐 시장 분석을 하고 뭐 가격 동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전망 얘기하고 하는데 그 현장과 실제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은 직관적인 걸 좋아해요. 글쎄요. 그렇죠. 근데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규제 정책 때문에 가격이 급등을 하고 소위 진짜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체득하고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 규제 일변도가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면은 결국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오르면서도 가격에 대한 그 양극화가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대책들이 나온 것들 보면 수요 억제 중심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대출에 대한 규제를 그 강하게 하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 같은 경우가 대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지역까지도 규제로 해당이 돼서 이분들이 대출 받아가지고 집들을 그 매입하기는 어렵고 또 현실에서는 지금은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그런 구조보다도 본인의 자산을 매각을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 현금을 보태서 새로운 집으로 이동하는 그런 수요거든요. 네.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의 외곽 지역은 오히려 헐값에 팔게 돼버리는 거고 또
가려고 하는 지역은 가격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 지역적인 양극화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 뭐 이런 조사들을 보니까 뭐 저가 아파트는 한 7채 정도를 팔아야지 집을 뭐 어떤 고가 주택을 한 채 정도 산다라고 하니까 저가랑 고가를 빼더라도 한 2채 정도를 그 서울의 외곽에 있는 주택을 매각을 해야지 중심권의 일정 부분의 그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현금에 대한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좀 웃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 주식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제가 실무에서 많이 만나보니까 그 주식하시는 분들 부동산을 좀 많이 넘어오시려고 지금 시드 준비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부동산으로 넘어오려고 네. 주식에서 번 돈으로. 네. 그러니까 예전에도 여러 그 연구 결과들을 보면 뭐 이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간다. 뭐 이렇게 그 흘러가게 한다라고 해도 예전에 뭐 그 나스닥이라든지 또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이제 현금 그 자산들이 부동산 쪽으로 많이 흘러간다. 뭐 이런 연구들도 많고 그 오르는 만큼 올라가는 그런 구조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금 여력을 더 갖춘 수요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넘어오게 된다면 가격들이 더 올라갈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부동산 쪽에서 주식으로는 잘 안 넘어가도 네. 주식에서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이면은 부동산 쪽으로 넘어가는 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어떤 예. 제가 영상을 봤는데 그분 그 말씀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예. 한 10억이 있는 사람은 10억 대출을 더 받아서 20억짜리 아파트는 사는데 네. 10억 있는 분은 한 1, 2억 주식하는 것도 되게 겁내한다 이거죠. 그만큼 그 이제 아직까지도 그 안전자산이라는 곳들 그리고 결국은 그 금융 투자로 실현을 했을 때 네. 예, 부동산으로 가는 것들을 뭐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냥 본인의 전 재산을 털어가지고 주식까지는 안 가거든요. 근데 본인의 재산에다가 오히려 대출을 더 받아가지고 집까지 살 정도니까 그렇죠.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네. 서울 전역이 규제 지역이 됐다. 네. 그러면 그 규제 지역이 됐다는 게 토지 거래 허가 예, 그 얘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누구한테 허락받습니까, 그러면? 그 지금 공무원들 허락들 받아야 되는데 그 공무원들이 이제 구청에 가서? 예, 그렇죠. 뭐 이제 네. 어떻게 구입을 할 건지 또는 실거주를 할 건지 자금을 어떻게 마련을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무원들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공무원이 판단하기에 이건 안 됩니다 하면 못 사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뭐 그렇게 아무래도 규제의 턱을 높이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또 그것도 참 재밌는 얘기인데 오히려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을 오히려 더 유연하게 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대해서 오히려 더 중국보다도 더 강한 규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시단위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그런 사례가 없을 거로 알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한다라는 거는 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뭐 시장 경제하는 뭐 국가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그 정책이라 제가 예전에 최근에도 어떤 칼럼에 글을 썼는데 네. 이제 부동산 잡기가 어렵잖아요. 묘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묘수가 떠오르지 않는다고 그 지금 최근 정책은 바둑판을 그냥 엎어버리는 그냥 홧김의 그런 정책에 가까울 수준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좀 많은 그런 정책이라 빠른 시일 안에 어느 정도 규제 면적을 좀 축소를 한다든지 또는 뭐 좀 더 핀셋으로 좀 다듬을 필요가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아주 자막 네. 저렇게 나오니까 부담스럽네요. 네. 아니 송승현 대표가 저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저렇게 얘기하더라 하는 걸 전해주신 거죠? 아니, 제가 아니, 글도 지금, 저렇게 쓴 게 저렇게 있습니다. 쓰셨다는 거예요. 본인이 쓰신 거예요? 예, 네, 지금 쓴 것도 정책에 있습니다. 대해서 그렇구나. 저런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럼 완전히 박제됐네. 저거는 송승현 작품. 네, 그래서 이렇게 따옴표 붙은 거잖아요, 지금. 예. 네. 사실 묘수가 없을 때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아니 뭐 다른 사람 훈수라도 좀 들어야 되는데 그냥 예. 화난다고 그냥 엎어버리는 완전 그런. 근데 적절한 비유네요, 확실히. 맞아요. 뭐 상대가 쓰리고 포고 들어가면 그냥 담요 엎어버리지. 예. 파토 내는 게.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양극화 심해지고 전세 월세 시장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전세 월세 시장도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은 그곳에 사실 이제 전세 끼고 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전세 물량들이 시장에 유통이 돼줘야 되는데 유통 물량들이 축소가 되는
그런 흐름이고요. 이게 전세 물량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월세에 대한 그런 가속화들이 상당 부분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세랑 월세에 대한 그 세입자들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된다라고 하는데 예전에 가계부채를 줄여야 된다라는 게 이자를 납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소비 여력이 줄어든다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또 전월세 가격, 특히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월세에 대한 부담 때문에 소비 여력이 상당 부분 줄어들 수 있고 세입자들 같은 경우도 뭐 집들 구하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특히나 그나마 뭐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축소될 필요는 있지만 점진적인 축소가 이뤄질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전세가 월세하고 매매 가격에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좀 해왔거든요. 그래서 그 완충 역할이 너무 빠르게 좀 축소된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좀 위기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월세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가파르고 전환율이 지금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이면 뭐 전세에 대한 물량 축소 뭐 이런 것들은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민이가 물어줬습니다. 질문하다가 꼬일 것 같아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내년에 공시가격이 네. 올라갈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뭐 지금 현실화율은 웬만하면 지금 안 건드리고 유지하는 방향으로 네. 갔거든요. 뭐 이게 뭐 정치적인 계산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년에 지방선거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고가주택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는 서울 같은 네. 경우 민심이 지금 그 부동산 시장 건드려가지고 지금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69%를 유지를 하는데 69%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이제 시세 한 90% 정도 가까이 하자라고 하면서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주택에 대한 그 부담들이 컸던 그런 시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금 그 수준으로 머무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공시가격을 잘못 그 시뮬레이션 없이 급진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이게 단순하게 그 이제 보유세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건보료, 지금 기초 수급 대상자 이런 것들 비롯해서 한 60여 가지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를 좀 거쳐가지고 전문가들 이제 세금 관련된 전문가들 또 시장의 파급 효과 이런 것들을 잘 다듬어 가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율이 좀 나오지 않을까. 아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는 뭐 트렌드로 그 차지할 것으로는 보여지는데 다만 우리나라에서 다 비판들을 하는 게 이 지금 주택 자체를 계속적으로 보면은 거래세는 안 낮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 그런 그 거래세 얘기는 안 하고 맨날 보유세 가지고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피로도가 계속 누적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보유세는 뭐에 대한 기준 과세 기준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그 네. 그 가격인데, 네. 그러니까 가격에 한 뭐 이래저래 곱하고 하면 한 70% 정도 수준으로 공시 가격을 매기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산정을 해서 세금을 매기는 구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정책이 안정적으로 관리가 돼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나온 것처럼 그 보유세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상승률이 뭐 한 40%, 30% 뭐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났냐면은 지금 그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 신고가 거래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보유세 상승률이 저렇단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예. 지금 최근 들어서 아파트 거래된 곳들 같은 경우는 반포자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고 아파트 시세를 보더라도 압구정동 신현대 12차 같은 경우도 시세가 48억에서 신고가로 73억 정도 나왔고 또 대치동 음마 같은 경우도 36억에서 36억 9천 정도 이렇게 금액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격들을 산정을 해서 내년 보유세를 매긴다라고 하면은 이 그 가격 그 보유세가 올라간 이 비중 자체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주택 보유자분들이 분맨 소리를 하는 게 아니 이게 부동산 가격이 내가 올려서 올린 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가격들이 올랐는데 이 보유세를 내가 내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도 보유세가 굉장히 급등을 하고 거기에 그때 공정시장가액 비율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그 비용들을 내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냈다고 해서 나중에 다시 뭐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보유세를 올리게 된다라면 거래세도 같이 낮춰줄 필요가 있고 지금 자막에도 나온 것처럼 주택 수가 아니라 가액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상당 기간 많이 나왔었는데 비싼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뭐 많이 어디에 있어서 그러시지 그 가액을 자꾸 안 건드시더라고요. 뭐를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주택 구조가 예. 100억짜리, 50억짜리 뭐 지금 50억짜리 주택 뭐 1% 얘기가 예. 나왔었잖아요. 예. 50억짜리 주택은 하나 갖고 있는 게 훨씬 더 이득인데 10억짜리 뭐 아파트를 뭐 한 3-4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세금들이 훨씬 더 많이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자꾸 흘러가는 거에 대한 사람들이 뭐 많은 그 비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동감을 하는 게 주택 가액으로 가는 게 맞지. 뭐 주택 뭐 이제 그 채수로 가는 거는 뭐 지금 트렌드에 전혀 맞지 않는 거고 옛날처럼 다주택자 프레임 걸어가지고 선동하는 그런 시장 뭐 그때나 통하는 거지. 지금은 가액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최근에 뭐 비싼 집 갖고 계신 분들 많더라고요. 조사된 거 보니까. 집 갖고 있다고 해서 저렇게 보유세를 내는 거 아닙니까? 예. 예. 뭐 저 정도 보유세 낼 수 있는 아까 나와 있던 강남의 저런 아파트, 네. 저기 내 아파트 같으면은 뭐 그래 세금 내지 하고 싶을 정도인데 네. 그래도 좀 해마다 저만큼 내는 거예요. 해마다 되죠. 사는 이유로. 예. 사는 이유가 아니라 자기는 딴 데 살고 전세를 놓든 뭘 해놨더라도. 예. 근데 외국에서는 이 예. 보유세가 뭐 주변에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안정적인 뭐 치안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관리비 내는 것처럼 많은 보유세를 내면 그런 혜택들을 누리기 때문에 낸다라고 판단들 뭐 하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아까도 가액 얘기로 이야기를 드렸듯이 강남에 5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거하고 뭐 동대문구라든지 또는 노도강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세금은 비슷하거나 더 많이 내는데 뭐 그런 인프라를 전혀 못 누린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그 불만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뭐 강남 좋은 거는 누구나 다 알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야 뭐 세금에 대해서 여력들이 있지만 뭐 지방에 여러 채 갖고 계신 분들 세금 많이 내면서 지방하고 서울하고 불균형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뭐 문제가 있죠. 예. 이러니까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보유세가 높아진다고 해서 뭐 물건을 내놓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지금 뭐 이제 추가적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서 물건을 안 내놓는 것도 있고요. 규제 정책이 계속 강하게 작동을 해왔을 때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역사상 규제를 가장 많이 받아왔던 곳이 강남 지역이에요. 근데 강남 지역이 뭐 반대로 어떻게 집값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규제를 많이 받으면서. 그렇죠. 예, 그런 규제 정책들이 집값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구조 자체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30억짜리 아파트를 팔면 25억짜리 아파트 사기도 어려워진 구조예요. 그리고 팔고 나서 재취득하는 데 있어서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팔고 나면 그만큼 또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을 안 내놓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매물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팔고 다시 사고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거래세를 낮춰줄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유세 얘기만 계속 하고 거래에 대해서 뭐 양도세라든지 취득세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건 잠김이 좀 크다. 그리고 시장에서 한 단지에 뭐 1000세대 되는 단지에서 물건이 한두 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지 1000세대 되는 단지에서 한 200~300개 정도 물량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수요자들도 선택할 수 있는 층수라든지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또는 시점이 지금 당장 아니어도 내년에도 뭐 물건이 많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매입을 할 텐데 지금 같은 경우 공급자 우위에 그 규제 정책이 발동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환경 그리고 시장에서 물건을 내놓을 만한 유인이 전혀 없는 그런 환경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4,003 다시 회복되네요. 4,031. 예, 빠르게 낙폭 줄여내고 지금 보합권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외국인 현선물 많이 삽니다. 네. 제가 무슨 뭐 지수 가지고 어디가 지지, 어디가 저항할 때마다 정민 앵커가 이렇게 비웃듯이 한 말이 지수가 뭘 그리 중요했는데 제가 요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수 중요하지 않네요. 지금 뭐 상승 종목 273, 하락 562, 코스닥이 447, 하락이 1144.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갖고 만드는 지수는. 내 포트폴리오 종목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드는 정보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지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